네, 오늘의 마지막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2는 트럼프 시대 한반도 평화 공존의 과제를 주제로 패널 발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마가 현상, 미중 전략 경쟁, 다극적 국제 질서 전환과 같은 다양한 국제 질서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 한미 동맹, 한미일 관계와 같은 주요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나아가 글로벌 지역 변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세션 좌장 맡아주실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김면철입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토론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터 샘너비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 특사님입니다. 그리고 김우라간 고베대학교 교수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영 숭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예, 오늘 토론은 각 발표자분들께서 15분씩 발표를 하시고 남은 시간 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터 샘너비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패널로서도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인내심 있게 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왜 스웨덴의 이 외교관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정말 스웨덴이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또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또는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반도에 있어서 스웨덴의 역할이 사실은 한국 전쟁 때부터 강력하게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저희가 또 인력 같은 경우는 부산 내 야전병원을 저희가 또 파견을 했었고요. 인력을 파견을 했었었고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이제 관련 기념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또 유엔의 위원회에 저희가 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런 평화 유지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70년 이상 한국에 주둔을 해왔고요. 스웨덴은 서방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북한하고 수교를 1973년에 맺었습니다. 평양의 대사관을 50년 전에 즉 1957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그때부터도 NNS하고도 이제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스웨덴은 이제 이때 미국의 역할이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당시에 미국에서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 핵 이슈 그리고 북한의 이런 핵 이슈가 점점 이제 대두가 되고 있었을 때 미국의 이런 이익을 북한에다가 이제 대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1995년부터 저희가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한 저희가 올해 30주년을 또 기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대변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사적인 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많은 이제 또 놀라운 노력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역할은 진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국하고 가지고 있는 협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의 역할은 퍼실리테이터를 하는 역할입니다. 원활하게 하는 역할인데요.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또 연락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미팅들을 할 수 있는 호스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북한의 관료들이 만났던 마지막 기회는 바로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10월에 처음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2019년 10월에 뭐 성공적이지는 않았죠. 북한인들이 왔을 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더 이상 연락 취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미팅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 회담을 위한 준비 미팅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 스웨덴이 왜 한반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해드렸고요. 스웨덴 그리고 한국 간에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미국하고 왜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저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은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뭐 러시아도 중요한 국가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중요한 국가이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 인태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은 아닙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가 현재는 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북한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북한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세션에서 이제 이러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죠.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 그러한 관계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집중하는 노력을 한 바구니에만 넣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것들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현재 이제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국가들, 중국 그리고 미국 같은 국가들의 관계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관계이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요, 지금 이제 전략적인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 다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서로를 대립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이익이 서로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또 서로 맞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서도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인정을 한 바고요. 그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미 한 단계가 좀 진척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김여정도 얘기하기를 일부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부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 두 정상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담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먼저 사전에 일어나야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좀 주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스웨덴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상황에서 스웨덴이 하는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루어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일단 회담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시스템을 아니면 다른 기회들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합의된 어젠다는 있을 것입니다. 회담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북한의 이슈라고 하면 이 핵무기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명확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김여정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비핵화는 의제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또 어떤 이슈들을 또 생산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도 모색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핵화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의제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적인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합의들이 있는데 싱가포르 선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선언 같은 문서가 있죠. 합의가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간에 서명이 되었던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는 이 핵무기에 대한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이익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미국의 이해가 있고 그리고 또 동맹국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또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국가들의 관계, 즉 중국 같은 국가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공동의 중국하고 어떤 공동의 의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공동 의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비확산 그리고 또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아닐 거고요. 그러한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중국의 더 큰 우려사항은 바로 장기적으로 있는 2차적인 효과, 즉 향후 5년 동안, 10년 동안 있을 수 있는 다른 이 지역에 있는 아니면 한국 같은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우려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안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적인 안정도 있고 또 정치적인 안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이해가 다른 국가들의 이해와 동일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 또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좀 주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추측을 하는 바인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는 공식적인 어떤 의지를 아니면 약속을 중국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유연한 어떤 형식으로 이런 이슈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에도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바라는 것은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공통의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양국은 하지만 자국을 어떤 인질로 삼지 않고 러시아의 의제에 인질같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런 다양한 최근의 회담들, 베이징에서 있었던 그런 미팅들의 역학관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또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세 정상은 다 자국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일한 의제는 아니고 어떤 것들은 뭐 달성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니었겠지만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과감한 결정들에 대한 해지, 즉 이러한 위험 요소를 좀 줄이는 부분, 그러한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는 사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들만 보더라도 이러한 강력한 게임에 김정은이 참여하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김정은에게는 중요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중요한 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때에 미국하고의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또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가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데 중국을 중심에다가 놓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고 계기였고 또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푸틴은 이 미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아마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푸틴은 아마도 이 북쪽에 이런 삼각 구도가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우스에 있는 어떤 한미일 이런 공조처럼 또 북중러 공조가 있다는 것을 아마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자 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자 간의 회담만 있었고요. 3자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아마도 그러한 목적은 완벽하게 또 달성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북한이 이 기회를 빌어서 국제사회에 참여를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텐데요. 사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국제사회 무대에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도 또 북한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그때 저희는 모두 북한의 이 행사에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조만간에 개최가 되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10월 말에 개최가 되고요.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많은 기회들이 있게 될 텐데, 이런 이슈들이 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북한과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국가 간의 미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여러 미팅들이 있게 될 거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을 거기 때문에 정상들은 이미 어쨌든 바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을 아마 논의하게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웨덴은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했던 중요한 영사 업무를 또 서방 국가들을 대신해서 해결한 경험도 있고, 북핵 협상의 실무 회담의 무대를 제공하기도 했고, 또 북한과 국제사회를 이어주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앞으로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다양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기존 합의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비핵화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어디서부터 재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북중러 삼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김우라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본 고베대학교 김우라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한국 정치를 연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영어로 이야기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럭셔리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상황, 특히나 이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에 대한 일본의 상황, 그리고 일본에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질서가 계속해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에서의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께 기대하고 있는지, 특히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트럼프 1기 때와 그리고 재임 때의 일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게 있어서 트럼프 일기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조 아베 총리와 트럼프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아베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전 총리는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4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일본을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외교 정책을 계속 잘 운용해 왔던 총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던 총리였기 때문에 당시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외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었었습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1기와 2기의 때 있어서 트럼프 정책에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1기 임기 때 당시에 트럼프가 추구하던 것은 TPP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TPP를 탈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중국까지도 펼치게 되었고, 또 당시 2016년 8월에 FOIP라고 불리는 FOIP가 처음으로 첫 공식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대 구상입이죠. 그리고 이후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 TPP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탈퇴를 발표한 것이 일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자체가 추구하고 있었던 외교적인 그 정책 자체가 일본에게 일종의 외교적 공간을 형성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전략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쿼드라는 장관급 미팅이 있었죠. 이 쿼드는 뭐 인도, 호주,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개입이 없이 쿼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도의 다양한 이런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해놓고 우리가 국제적인 다이얼로그를 형성을 해서 일종의 뭔가 대중국 견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택하고 있고요. 또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보면 이 국제 질서를 파괴하려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강력하게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처럼 우호국에도 한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WTO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내부적 법적 제한 이러한 것들에 무관심하게 되면서 많은 우방국들과의 외교에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걱정도 합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제적 질서를 보호하는데 같은 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미국은 다른 행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국제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시킬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떠한 영향력을 펼칠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리고 국제적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떠한 체계가 다시 생겨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굉장히 이 러시아와 중국과 강력한 외교적인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합을 생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정말 북한을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동등한 파트너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현재 존재하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지금 당장의 통일이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공존을 위해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게 많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났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노 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다른 국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과도 만났고요. 그리고 뭐 또 일본과도 만남이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실 북한과 그리고 한국, 미국과의 만남이 결렬된 것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는 사실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화의 끝에 남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실망뿐이었습니다. 또 이 평화에 대한 기대 또한 수포로 돌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당사국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화를 재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제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도 뭐 미국인 친구가 있지만 근데 이 미국이 사실 한국에 대한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2,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3년 뒤가 되면 아마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2, 3년 이후에는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길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될 것이 우리가 사실 그 지도 없이 우리가 길을 편하게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뭐 여러분도 카카오나 뭐 네이버 맵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 맵을 사용하려면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목표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인들이 이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미래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길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오늘날 러시아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사람들 모두 다 이 한반도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한반도의 통일의 정말 그 주체자는 한국과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평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안정성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큰 그림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를 그리고 가야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갈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로드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로드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떠한 목표로 갈 것인지 그것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로드맵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도 그리고 우리가 더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목표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내년에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일본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한미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개 국가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조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겪고 있고요. 미국도 트럼프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길을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 그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일본의 고민이면서 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는 차이도 있지만은 이런 그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의 필요성도 훨씬 큰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이 한국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니퍼 린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이렇게 5시 반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연사분들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영감 있는 얘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미국의 안보 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트럼프 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미국의 동맹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나쁜 시기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국의 관계의 미래 또한 사실 위기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소식 그리고 또 나쁜 소식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하게 강조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어떤 동맹국도 이렇게 한국 같은 동맹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매트릭에 대해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방위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영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보다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병력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이 많은 병력을 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지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지원적인 역할을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이야말로 앞으로도 번영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국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수출, 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함께하기를 바랬던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테크 투자를 원했던 거죠. 미국에 유치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뭘까요? 좋은 소식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나쁜 소식은 이제 몇 년 동안 아마도 향후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미국 그리고 한국의 동맹 커뮤니티가 좋아하지 않을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러한 내용을 이 GKF 포럼 위원회에 제가 보냈을 때 사실 이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얘기했던 이 구금 사태 있죠. 300여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조지아에 있는 현대 공장의 직원들이 구금이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미국에 있는 또 이 미국과 한국에 있는 동맹 관련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기로는 사실은 최근에 제가 외교 관련 글을 기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쓰기도 했는데 많은 경우에 트럼프 정책은 비합리적이고 또 혼돈스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정책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정책, 이 조지아에서의 구금 사태에 대한 이 정책이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행정부의 이런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 동맹국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한국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몇 주 전에는 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저는 좀 더 이제 뉘앙스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규범 같은 것들을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잘 하지 않죠. 이런 양자적인 어떤 노력에 있어서 신중하게 규범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간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처럼 사실 하나의 언어 그리고 하나의 의전 같은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바가 되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트럼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이것이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루션을 찾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현실이야. 북한은 우리가 좋든 싫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오랫동안 시도했지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희 모두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쁜 소식 관련해서 두 번째 부분은 트럼프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인들이 또 놀랄 만한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북한 핵무기 테스트 규제 아니면 또 이런 탄도미사일 테스팅 규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맹국은 또 다양한 이유로 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물러나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의 이 회의실에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미사일 테스트를 할 수 없도록 모라토리엄을 내리는 것은 이 동맹국 기준에서 생각했을 땐 놀라울 수도 있지만 뭐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우리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이 이런 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한국의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제출한 발표에도 또 쓰긴 했지만 몇 주 전에 쓴 거예요. 일단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쓰기에는 우리 동맹 관계는 너무 좋다라고 썼어요. 몇 주 전에는.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동맹 관계가 좋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정상회담이 잘 됐었죠. 그리고 그때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정점에 있었을 때 제가 제 발표 자료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될까봐 조금 두려워했었지만 그리고 백악관에 갔는데 하지만 유머러스하게 또 회담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잘 환대를 했습니다. 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투자 딜들이 또 합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한 지지를 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CSIS에서 그런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 의존을 했고 또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한국은 중국에 의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중국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로직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칭에 대한 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윤 대통령 때보다도 어쩌면 더 강화된 해칭 전략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미국인들은 아마 알고 싶을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좀 더 경제적으로 가깝고 미국에는 이런 안보적인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지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한국은 인태 전략에 있어서 정말 진지한 건지, 그리고 또 한국이 이런 수출 규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지한 건지, 그리고 또 경제 제재가 중국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시에 어느 정도 한국이 참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기에 미국이 하게 될 행동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지지하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이긴 하지만 단지 구체적인 사안만으로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 동맹국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모든 동맹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에 있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한국은 공통의 목적이 있고 또 공통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점점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워싱턴에서 외교력을 잘 발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극찬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또 한국을 굉장히 잘 대표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지만 조지아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지속 가능한 동맹을 위해서는 한국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일방의 이익이 아니고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과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태형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김태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통일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세션을 보고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압박을 좀 받았는데 오늘 또 주제가 또 한반도 평화공전이다 보니까 한반도 출신으로서 그냥 한국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제 입장을 한국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트럼프 시대 한반도 평화 공존의 과제인데요. 한반도 평화 공존의 과제라는 중요한 이슈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최근 그 국제사회에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 회장 하다 보니까 학술회의를 많이 개최를 하는데 학술회의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거든요. 지금 여러 전쟁도 너무 많고 신흥안보 위기도 너무 많고 할 이슈들은 너무 많습니다. 학자로서. 하지만 저도 글로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보는 게 정말 편치 않습니다. 이런 걸 정말 안 다루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밥벌이를 잃는 거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제가 이런 학술적인 얘기를 그냥 하기에는 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20년대 들어서만 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아직도 지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중동에서 가자 전쟁 그리고 그 확산 위기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도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전통안보 위기라고 이제 부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습니다만 기후 변화를 인한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리고 경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모든 시민들은 그러니까 전통안보와 신흥안보 위기가 중첩되는 그런 그 복합 다중안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샌델 교수님께서도 이제 민주주의와 그 평화에 대해서 그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2%가 그 권위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인 2004년에는 49%였는데 그만큼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는 백슬라이딩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민주평화론자는 아닙니다. 데모크라틱 피스를 지지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건 우리도 뭐 살짝 경험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안전과 평화를 지탱해왔던 여러 규범들이라든지 규칙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축소되고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 강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 이런 것들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군비 경쟁이라든지 분쟁 발발이라든지 교역 축소, 글로벌 협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즉 평화라는 게 현재 국제사에서 굉장히 좀 도전받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고요. 특히 이렇게 불확실성, 불안정성, 규범의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냉전적 그런 구조가 강하게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하고 평화 공존을 정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한반도와 그 동북아 지역에 국한해서 본다면 여기에 이제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안보 위협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앞서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핵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위기감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서 앞에 제가 다중안보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굉장히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최근에 핵무기가 국제 관계 전반에 다시금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서 부각되었다는 것인데요. 뭐 당연히 냉전 때는 핵무기가 너무나 큰 역할을 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제3의 그 3차 핵 대전쟁 이것에 우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핵무기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핵무기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리고 중국이 그 전까지는 핵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중국이 최근 양질적으로 핵무기 숫자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핵무기 강대국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 간 핵무기 개발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강대국 간 그래도 그 핵무기 그 축소라든지 그 관리를 어느 정도 가능케 해왔던 핵군비 통제 레짐은 지금 거의 빈사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그 미국의 확장 억제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나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논란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이제 최근 러시아와 동맹도 맺고 하면서 많은 기술을 전수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핵 재래 전략에서 모두 더욱 더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핵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안보에서 핵무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이 재개되고 핵무기 보유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핵사용 가능성도 커지는 바야흐로 우리가 제3의 핵시대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핵 재래식 전력의 증강뿐만 아니라 또 앞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남북 간의 관계도 재설정을 해버렸죠. 통일이라는 것도 이제 폐기해버리고 적대적인 두 국가,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그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북핵 외에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제해가 되는 또 다른 요인은 이건 뭐 국제 관계에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라이벌 관계 심화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뭐 무역, 첨단 기술, 공급망 이런 모든 면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그 미중 갈등의 심화는 북핵 문제의 해결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민족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불확실성도 확대시키고 안보 불안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그 안보 환경에 대해서 탈냉전기를 관통해온 소위 이제 비나인 헤제모니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런 1극이었던 미국이 주도했던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종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는 그 다극 체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극 체제는 국제 안보에, 특히 한반도 주변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다극 체제가 과연 안정과 평화에 더 나은 그런 구조적 체제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긍정적인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핵이나 강대국 정치 등 친남한보 문제와 함께 한반도 주변에서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그 신흥안보 위기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작년이 좀 나았다, 작년은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매년 그 가장 더운 해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자연재해도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고통을 받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안보 위협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위협에 대항해서 최근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불확실성 극복의 방법으로 안보 경제의 실질적인 그런 국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좀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냉정하게 선정해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우리 이재명 신정부의 그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천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안정성의 증대는 국가별 자체 역량의 증대 노력을 압박함과 함께 국가 간 외교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이제 협력과 국제 규범, 다자주의적 규칙이 굉장히 약화되고 무력과 공세적 행동, 이런 것들이 국제 질서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 대화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면서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외교의 복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다가 여러 국가에서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확산은 전통 외교의 불신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외교를 통한 신뢰 회복과 다자주의 재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그 견고한 억제로 확보와 물론 그 한미 간의 공조,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보 환경과 지정학적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 판단해서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외교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북한이 한국과의 접촉을 절대로 거부하고 있고, 남북 간 대결 구도와 그리고 양국 간의 전력 태세,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북한 핵 독트린이라든지 북한 핵 투발 수단,
이제 배치 패턴 이런 것들을 보면 한반도에서 위기 발생 시 급속히 확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 구축 조치를 비롯해서 위기 안정성을 그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외교 방안들이 면밀하고 점진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는 하되 평화 정착, 평화 공존을 위한 평화의 정의와 범위, 목표를 너무 야심차게 잡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그 샌델 교수님께서 그 평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화 개념은 현재의 그런 국가 간 역관계라든지 그런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좀 미니멀한 분쟁이 없는 평화라는 그런 미니멀한 개념을 일단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 외교 목표 중에 하나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주도의 그런 규범이라든지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이제 리더십이 이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라이크 마인드드 그 국가들끼리 국제 거버넌스라든지 우리 국제 그 사회에서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공공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팬데믹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 개발 협력이라든지 이런 공동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글로벌 책임 강국인 그 개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앞서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군사력도 그렇고 특히 소프트 파워라든지 첨단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이런 공공재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거 사실 그 이렇게 안보 정세가 냉혹한 동아시아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걸 구현해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것과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게 물론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사실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과제를 이런 외교적인 과제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 그 이재명 신정부의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설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위협들, 북핵을 포함해서 뭐 그 신흥 안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앞 세션에서 이제 김규철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협력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 전환기의 국제 질서라는 게 그야말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기후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그 미래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목표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은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사실 정중석에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은 일단 우리 패널 중에서 혹시 다른 분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거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으로 선생님. 좋은 기회니까 여기서는 한국말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하나가 한국에서 외교의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통일 아니면 나라리 이상 글로벌 중주 국가라는 말도 있었지만요. 네,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 평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 한국학에서 보면 다르게 보여줄지도 모르겠지만
그 냉정 시대는 아주 안정하고 평화스러운 시대였다고 일본 사람이나 아마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렇다면 별로 대화 없이 다이얼로그 없이 평화나 안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물론 그래도 만일 한국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평화, 안정이라는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람이 그것을 생각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린드 교수님?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네 분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짧게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코멘트 하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네. Thank you to all the panelists. 패널 분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코멘트들이 있었는데요. 제니 박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있어서 좋아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어떤 대통령도 사실은 북한과 관련돼서 뛰어난 정책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어로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당은 이제 기존의 뭐 정당에 비판을 하죠. 북한과 관련돼서 아무런 효과 있는 정책이 없었다.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패턴이 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포기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많은 똑똑한 전문가 분들 계시지만 저희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저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겠지만 계속 이런 상황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의 이런 자중심적인 성격 아니면 뭐 노벨 평화상을 발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트를 싫어해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엘리트를 보면서 엘리트가 이렇게 실패한 걸 봐라.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도 한반도에 있어서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잠재적인 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딜들 관련해서 또 한국이 뭐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많겠지만 맞습니다. 트럼프가 다른 이전의 대통령들처럼 사실 북한 관련된 그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조금 다른 대안으로 보자면 그런 트럼프의 고유한 정치인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어떠한 변화는 좀 도모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좀 뭐 성공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한반도가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피터 선생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제니퍼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in my presentation. Perhaps a reflection on I described the situation. I think the situation. 아까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관점에서 봤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Perhaps a few words on what it may look like from the North Korean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ecuring the regime is the 정권을 수호하는 것이 아마도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we need to keep those who will negotiate ultimately with the North Koreans.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뭐 미국인들이나 뭐 아니면 한국이나 아니면 또 다른 국가들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고려를 하면서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억지력도 있겠고요. 그리고 Paramount importance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억지력은. through arms of various kinds, not only nuclear arms. 핵무기 말고도 다양한 무기 체계의 억지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I believe that the ensuring legitimacy and recognition is an important element. 그리고 또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성 자체가 여전히 100%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ncludes also the possibility of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or peace treaty or whatever. 뭐 이런 뭐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정당성을 더 뭐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복원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복력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치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통한 복원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Does not feel as vulnerable and threatened by external interaction as it does now by 이제 북한 정권은 또 외부의 요소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insulation is an important 인슐레이션이라고 할까요? securing the regime. 정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강화, 보강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On cultural influences and so 그리고 또 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금지 같은 것도 뭐 있을 수가 있겠고 자국을 이제 보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고요. 그리고 정권이 secure through developments on other the other avenues for that I described that perhaps the insulation part may 그런 자국을 좀 보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좀 더 이제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there are trade-offs 사실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r whatever you call them I believe that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는 다 염두에 두고 그리고 when a process when 어떤 프로세스나 아니면 뭐 컨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어떤 대화가 시작이 되거나 할 때 그리고 또 협상이 이루어질 때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칠 시간인데요. 꼭 말씀하셔야겠습니까? 그럼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예비역 소령 이태윤입니다. 저는 한미연합사에서 군무원으로 20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원광 디지털대학에서 국제정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린더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서 그것이 진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고 많은 이민들 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까지 동원시키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그 공장에 투입돼 가지고 정식으로 일을 하는 한국을 겨냥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한국에서의 전략적 군 유연성 문제, 또 그 다음에 방위비 인상 문제, 이런 걸 위해서 고도의 전략적 그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미국이 정말 연합국과 함께, 동맹국과 함께 뭔가 방위비 분담을 하고 뭐 기술 이전을 하고 이러한 것들, 뭔가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질문자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던 거지? 저도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말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디테일이 어떤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사건을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내용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지 비자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몇 명이 뭐 비자가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는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는 사실 이 한국이 뭔가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뭔가 담보적인 피해자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가 정말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동맹국들 또 이해를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도 민주당이 미국에서 민주당도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고요. 정말 많은 수의 미국인들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진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한국만 거기에 포함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한반도에 대한 뭐 이 확장 억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여기에 연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에 뭔가 진짜 그 숨겨진 로직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이민 정책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다양한 과제들이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기 출범 이후에 이 변화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공통의 숙제인 것 같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북핵협상을 과연 재개할 수 있는 것인지,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 또 어떤 자세로 어떤 원칙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또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 선생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전환기의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지혜를 나누고 또 국제적으로도 서로 지혜를 나눠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빛내주신 김연철 교수님과 패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